한능검 30분 때려잡기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한국사항사 박하늘입니다. 조선 후기의 끝자락, 드디어 전근대사의 마지막 22강 조선 후기 문화 파트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선 후기 정치, 경제, 사회 개혁론까지 살펴보셨고 문화 파트로 들어왔는데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전기의 문화, 조선 후기의 문화를 묶어서 시험 보기 직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꼭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요. 우리 강의 흐름에 따라 맞게, 그에 맞게 22강은 조선 후기 문화 파트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조선 후기 경제사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모내기법, 전국 확대 실시, 대동법으로 인한 상품화폐 경제 발달, 분홍의 성장. 평민들 중에 부유한 삶을 사는 분홍들이 등장을 했죠. 즉 평민들,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또 여유가 생기고 서민 문화가 꽃피우던 시기가 조선 후기예요. 서민들은 양반들과 다르게 재미있고 즐거운 걸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이건 양반들의 문화죠. 그렇죠? 그럼 재미있고 우스꽝스럽고 사실적이고 이러한 것들이 서민 문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 한능검에서는 문화 파트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후기 정치 파트 끝자락에서 서학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천주교였죠, 천주교. 천주교가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막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신유 박해도 있었고요. 천주교 신자들이 막 처형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지만 서민들 사이에서, 평민들 사이에서 천주교가 계속 전파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경주의 몰락양반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기도 했어요. 17세기 이후 사신들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의 문화를 또 문물을 가지고 와서 조선의 전례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조 때 이광정이 세계 지도를, 인조 때 정도환이 화포와 천리경, 자명종 등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세계관의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자,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일본으로 포르투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상인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오고 있었죠. 신항로가 개척이 되고 동양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 네덜란드는 일본의 나가사키 지역의 데지마라는 인공섬에서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었기에 수많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벨테브레이가, 네덜란드 사람인 벨테브레이가 인조 시기에 제주도로 표류를 했어요. 근데 우리 조선인으로 귀화를 하면서 박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박연. 훈련도감에서 조총이라던가 이런 사격, 이런 조종법 등을 전수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수십 년이 지난 뒤 벨테브레이가 완전히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멜이 또 제주도로 표류를 합니다. 효종 때 하멜이 들어왔는데요. 네덜란드 사람이니까 좀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연을 이제 하멜한테 보내가지고 왜 왔는지 알아보라고 대화를 하라고 시켜요. 근데 재미있게도 수십 년 동안 조선에 살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을 다 까먹었다고 하죠. 예전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내가 LA에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다른 나라 외국어만 쓰면 모국어가 조금씩 잊혀지거나 좀 어색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벨테브레이도 네덜란드어를 좀 까먹어서 하멜과 대화하기가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라는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어요. 이 벨테브레이는 인조 때 들어왔고 효종 때 하멜이 들어왔다가 현종 때 조선을 탈출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네덜란드에 가서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 우리 조선의 이야기를 유럽에 또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 서양 문물들이 조선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그 대표적인 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음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천문학, 역법 굉장히 중요하죠. 천문학은 여러분 천문학과 관련해서는 삼국시대부터 한번 볼까요? 삼국시대 고구려의 천문도가 있고요. 그리고 신라는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첨성대가 있어요. 별자리를 왜 이렇게 계속 관측을 하고
천문학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농업과 연관되기 때문이죠. 기후, 절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별자리를 통해서 계절을, 절기를 확인하고자 국가 차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삼국시대 신라의 왕이에요.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백제를 침공할 것이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나 이제 죽었구나. 나 군대 끌려가겠구나. 이런 생각하겠죠? 이때 왕이 한마디 하는 거죠.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도 죽지 않고 대승을 할 거라는 것을 하늘에 계시가 있을 것이다. 없으면 전쟁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개기일식, 개기월식 같은 게 벌어지면 백성들은 깜짝 놀라겠죠. 와, 우리 왕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구나. 사기가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렇게 활용을 또 하는 거죠. 왕권 강화에. 그래서 천문학은 삼국시대부터 계속 연구가 되고 있었고요. 이 선덕여왕 때 첨성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태조 때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게 있었죠.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성자, 이 성계의 별자리, 이 성계의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세종대왕 때는 역법서 칠정산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혼천이가 또 개발이 되기도 했어요. 별자리 관측기구. 영화 보면은 그 장영실, 최민식 씨가 장영실 역할로 나온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별자리 관측기구 만들었다가 명나라 사신들이 와서 막 발로 차고 뽀개려고 하고 막 우리가 독자적인 천문학을 연구하는 걸 명나라는 굉장히 싫어했죠. 중국을 따라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네 군신관계 아니냐?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많이 억압도 받고 했으나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세계관의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나왔네요. 이익, 한전론, 성우사설, 이익, 중농학파. 서양의 천문학을 연구하면서 지구가 둥글다면 어떤 나라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고요. 김성문,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을 주장한 김성문과 홍대용 역시 지전설을 주장했다고 했죠. 지전설, 지구자전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을 청나라를 통해서 서양의 역법과 청나라의 역법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주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본인들이 깨닫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 받아들였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역법에서 김육은 우리 경제에서 배웠죠. 대동법. 대동법을 더욱 확대 실시한 이 김육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시언력을 도입하면서 1년을 이제 365일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세는데 우리가 또 조금 더 발전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태음력에, 즉 달이 뜨고 지는 태음력과 해가 뜨고 지는 태양력, 이 원리를 결합해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간을 계산해서 시언력을 이 역법으로 우리가 조선 후기에 정비를 했고, 조선 후기 고려 만국전도가 도입됩니다. 세계지도예요.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는 특징을 갖고 있죠. 여러분, 조선 전기에는 태종 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있었잖아요. 혼일, 강리역, 대국도지도, 중국 중심 세계관, 중국 중심 세계관이었으나 고려 만국전도가 들어오면서 세계관이 또 확대가 되는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기하학 공부했어요. 우리도 수학 굉장히 발전이 됩니다. 기하학이 도입이 되었고 홍대용 선생이 이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 과학이 꽃피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세계지도죠. 혼일강력 대국도지도는 중국이 한가운데 굉장히 크게 존재했었는데 이제 세계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아프리카도 보이고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금 다 그려져 있죠. 중국을 통해 고려만국전도가 또 전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의학으로 가볼까요? 허준, 중요하죠. 허준. 선조의 어이였던 허준은 광해군 시기에 동의보감을 집대성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중국과 일본에도 알려지게 된 허준의 동의보감, 또 허임의 침구 경험방을 통해 침구술을 집대성되었고, 우리 정약용 선생 정말 많은 걸 했네요. 그쵸? 천재입니다. 천재. 홍역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면서 종두법 연구 실험을 단행하기도 합니다. 종두법.
정약용의 쫑두법, 박제가와 함께 종두법, 즉 천연두 예방을 위한 노력을 마과의 통이라는 책을 통해서 연구를 끝없이 하고 있고요. 이거 중요하죠. 태양인, 이제마. 왜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누는데 그 사상의학을 정비한 인물이 이제마입니다. 태양인, 이제마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수험생분들이시라면 태양인, 이제마 예전에 최수종 씨가 드라마로 KBS인가요? 거기서 드라마로 한번 또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태양인, 이제마 모두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학으로는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기해론이 조선에도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요. 자, 기기도설, 거중기 정약용이죠. 수원화성 축조에 또 역시 정약용 선생이 거중기를 활용하여 수원화성을 만들었음을 강조를 드렸고, 배다리 역시 정약용이 만들었어요.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작은 배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위에 판자를 딱 올리면 강을 건널 수 있죠. 20분 만에 작은 배들이 모여서 다리가 만들어집니다. 배다리 설계 역시 정약용입니다. 천재. 정약용 하면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약용, 중농학파, 여전론, 정전론, 반동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정약용 선생. 여전론과 정전론을 주장했으며 저서로 여유당전서 중요하죠. 그 다음 목민심서, 흠음신서, 마과해통은 쫑두법이었어요. 정약용의 쫑두법입니다. 쫑두법 연구.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기기도설, 참조, 거중기, 배다리 설계 등 굉장히 다양한 저서를 쓴 게 정약용 선생이 되겠습니다. 문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자, 농사 한번 가볼까요? 자, 농사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고려 말기에 원나라로부터 농상집요가 들어왔죠. 농상집요. 그리고 조선 전기 세종대왕 때 직접 쓴다. 우리 풍토에 맞는 농서책 직접 쓴다. 농사직설. 그럼 마지막 조선 후기에 농업서를 집대성해야죠. 농가, 집성이 만들어지네요. 신속의 농가, 집성. 집대성했다. 조선 후기에 집대성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박세당의 색경과 홍만선의 산림경제, 서우수의 해동농서,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건 좀 체크해주세요. 이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가 농서가 간행이 됐을 때 시기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낼 수도 있기에 여러분 요거는 조선 후기라는 것 숙지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농업기술로 들어가자면 이양법, 모내기법이죠. 조선 후기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노동력은 줄어들고 수확량은 증가하면서 분홍이 등장하고 빈부격차가 또 확산했던 특징이 있죠. 밭농사는 이제 깊게 갈면서 수확물이 더욱더 튼튼해지고 수시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이어지고요. 소를 이용한 쟁김, 우경이라고 하죠. 삼국시대는 신라 지증왕 때 지우, 우경장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비료를 주는 법인 시비법이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물을 강에서 또는 하천에서 저수지에서 논으로 물을 끌어오는 수리관계시설이 크게 발달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 문제로 잘 내지는 않겠죠. 농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비슷하게 짓고 있다 보니까 농업이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 한능검에서. 정치사가 70%입니다, 여러분. 나왔네요. 이게 메인이에요. 오늘의 메인, 서민문화입니다. 대동법, 상품화폐 경제, 그리고 금난정권 폐지, 상공업 발달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을 하고요. 평민들도 여유가 생기면서 자식들에 대한 서당 교육이 보급됩니다. 서민의 지위가 또 많이 올라가고 오히려 양반의 지위가 하락하는 특징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서민들은 재밌는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양반들 비판. 우리 왜 여러분 양반전이라는 박지원의 책도 있지만 말뚝이 나오는 거 봉산탈출 보면 옛끼놈아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양반 풍자하고 사회비리를 풍자하는 특징이 서민문화예요. 재밌고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것. 이게 서민문화입니다. 판소리 나왔네요. 직접적이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포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네, 표현. 우리 교재 1쇄가 오탈자가 조금 많이 있어서 2쇄 때는 다 제가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좀 보급을 하겠습니다. 서민문화의 중심으로 판소리, 신재유가 정리한 판소리 5마당이 있죠.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 그냥 판소리는 조선 후기다. 요 정도예요, 여러분. 탈놀이 역시 지배층과 승려들, 스님들의 위성과 부패를 풍자하면서 서민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한글 소설. 농민들이 여러분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해도 한자보다 한글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한글 소설 허균의 홍길동전과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 한글 소설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시조하면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 초장, 중장, 종장 3, 4, 3 마지막 종장 첫 번째는 삼음절. 어렵죠? 서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거 맞추겠습니까? 형식의 구애 없이 구구절절히 막 쓰고 있는 사설시조가 유행을 하기도 했어요. 또 양반들 차원에서도 실학자들 중심으로 정약용의 현실비판,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등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양반이 이렇게 강조하고 양반이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중인들 역시 시사를 이제 조직을 해서 시인 동호회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김삿갓, 정수동 등의 풍자 시인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김삿갓 하면 조선 후기구나. 요거 하나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회차 때 말씀드렸던 거 있죠. 명나라와 군신관계에서 부자관계였는데 명나라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작은 중국이야. 이렇게 들어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 전기는 명나라의 그림 화풍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우리의 독자적인 화풍으로 조선 전기의 안견의 목류도원도 제가 한번 언급하고 왔었죠. 안평대군의 끔을 그린 목류도원도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중국식으로 허위로 막 산 엄청 크게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적인 그림 그대로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진경산수화라고 불러요. 진경산수화는 좀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 그림을 산을 바라보는 시점과 관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한능검을 위해서는 이렇게 조선 후기는 사실적이다. 진짜 경치를 그린다. 진짜 경치를 그린다. 진경산수화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종과 북종 화법을 수용하고 이런 어려운 표현보다는 진짜 경치를 그렸다.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 이 그림 나오면 사실적이다. 조선 후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재미있고 현실에 있는 그림 그대로 김홍도와 신윤복이라는 화가가 등장하죠. 김홍도 신윤복 그림 수탈하고 익살스러운 필치로 서민생활 모습 이제 씨름도라던가 서당도 워낙 유명한 그림들이 되겠고요. 신윤복의 단오풍정, 미인도 등 역시 남녀 간의 애정을 해학적으로 묘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김홍도의 씨름도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이 사람 손가락 보면 반대로 돼 있죠, 여러분. 엄지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와 있죠. 이 그림, 이게 왜 이럴까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추측들이 많이 있어요. 자, 단오풍정의 경우에는 지금 아낙네들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훔쳐보고 있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조선 후기는. 김홍도, 신윤복의 대표적인 그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의 이 풍경을 그리는 풍속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세왕의 영통고 입구도 서양화법에 따라서 그린 그림도 있고, 민화, 누가 그렸는지 알지 못하는 그림으로 까치와 호랑이, 울룡도, 이러한 그림들도 지금 알려지고 있죠. 서해 김정희 하면 금석과한록에서 진흥왕 순수비를 밝혀낸 이 김정희는 추사체가 워낙 유명했고요. 참고로 이광사의 동국진체도 조선 후기에 아주 뛰어난 이 필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승업의 호치도와 김정희의 세안도도 조선 후기의 그림들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들 이미지화 시키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끝난 다음에 문제 적용을 계속 하시다 보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게 핵심이구나 하고 바로 오세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직전에 핵심만 딱 정리해서 한순간에 암기하고 시험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한능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지금 강의가 달려가고 있어요.
이게 영통골 입구도가 되겠고요. 오른쪽이 까치와 호랑이. 굉장히 재밌죠? 재미있고 사실적인 그림들 하면 조선 후기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안도. 이 김정희 선생이 그린 세안도 역시 이런 필체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그림 화법으로. 자, 건축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표적인 건축물. 자, 이때부터 조선시대는 좀 높은 고층 건물들이 조금 생긴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규모가 큰 다층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불교의 지위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게 되죠. 정기에는 숙류 억불 정책으로 억압을 했으나, 후기는 불교의 지위가 다시 올라옵니다. 김제 금산사 미륵전, 구례 화엄사 곽한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등이 대표적인 17세기 건축물이고, 18세기는 분홍과 상인, 여유 있는 분홍들이 지원을 해주면서 논산 쌍계사, 부안 계암사, 안성 성남사 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구례 화엄사 각한전이나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금 알아두실 필요는 있어요. 나머지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좀 봐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걸 여러분 안성 성남사를 단독 문제로 내고 이런 건 공무원 시험이에요. 우리 한능검에선 이렇게까지 내지는 않으니까요. 하나하나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요건 중요하죠. 조선 후기에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에 경복궁이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로 이런 거 파악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 외우시지 마십시오. 자,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 한번 보세요. 키워드는 고층으로 올라간다. 이름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 없죠. 사진 자료가 나와요, 여러분. 고층으로 올라가면 뭐다? 아, 조선시대 건축물이다. 그 다음 화엄사 곽황전 정도만,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려시대 건축물도 많이 나오죠. 먼저 여러분 주심포 양식과 다포 양식 한번 정리해드렸는데,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들, 다포 양식은 고려 후기, 요 개념만 잘 정리해두시면 되고, 이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로 부석사 무량수전, 요거 중요하죠.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양식의 대표적인 건물이며 배울림 공법으로 만들어진 고려시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까지의 모든 목조 건축물은 불타서 전해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자기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시대에는 청자, 조선시대는 백자였어요. 고려시대는 순청자에서 고려시대를 써야 되죠, 여러분. 여기 좀 지울게요, 제가. 고려시대 전기는 순청자, 이게 상감청자로 이어지고, 그리고 분청사기, 원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분청사기로 이어집니다. 청이죠. 분청사기는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다가 사림들의 순수한 절개를 강조하기 위해 순백자. 근데 조선 후기는 여러분 서민문화 아닙니까? 서민들은 순백자 심심하잖아요. 그림 그려야지요. 백자에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청화백자. 요렇게 이어져요. 백자.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도자기 공예가 되겠습니다. 또 서민들이 사용하는 이제 옹기가 만들어졌고, 이런 달 항아리라던가 청화백자가 조선 후기의 자기공예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음악 역시 가곡, 시조, 민요, 산조와 잡가, 즉 우리 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조선 성종 때 여러분 악학개범, 그건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죠. 후기는 서민 문화의 발달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하면 서민 문화, 재밌고 즐겁고 사실적인 것, 이렇게 먼저 정리해 두신 뒤에 내용을 숙지하시면 조금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까지 문화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문화 파트는 가장 휘발성이 강합니다. 근현대사까지 마무리하신 뒤에 시험 보기 전에 문화 파트 따로 문화 부분만 정리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정근대사의 문을 여기서 닫을까 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근현대사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현대사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10년대별로 18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50여 년의 역사를 10년대별로 하나하나 미니 시리즈 15부작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훨씬 더 감정이 담기며 훨씬 더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근현대사 속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근대사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현대사 1860년대
경복궁 앞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전근대사 한번 쫙 총정리 한번 하시고요. 근현대사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여러분. 한능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